네, 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휴일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잘 보냈습니다. 너무 잘 보내서 첫 방송을 지금 합니다. 네, 제가 오전에 자전거 타고 올림픽공원에 갔다가 친구랑 또 어디 갔다가 예기치 못한 헌팅을 하는 바람에 제가 좀 늦게 들어왔어요. 네, 와이프한테도 혼나고 우리 유튜버 구독자님한테도 혼나고, 네, 양해 바랍니다. 가끔가다 이렇게 일탈 행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요, 아직 젊은 청년이니까, 만 31살의 이 혈기왕성한. 근데 저기 무슨 굴비를 먹고 있네. 오늘 한겨레 신문에 재밌는 요 사파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제목이 그대로 제가 옮겨왔습니다. 영끌로 꼭지에 산 집 때문에 저희 매일 싸웁니다. 그런 어떤 그 글이 올라오고 그거에 대한 자문을 해주는 컨설팅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지금 젊은 신혼부부가 진짜 굴비 한 마리 먹고 간장에다가 뭐 밥 먹는 것처럼 정말 좀 불쌍한, 좀 행복해야 될 상황에 약간 이런 시츄에이션을 해놨네요. 지금 최근에 1년 전에 집 산 사람들은 다 본전되거나 그보다 손해봤다고 지금 나오죠. 실제가 그렇고요. 실거래가 조사를 해봐도. 자, 오늘 방송할 내용 일단 기사를 먼저 볼게요. 죄송합니다. 바람을 피고 왔더니 기침이 나오네요. 제목을 좀 볼게요. 한겨레 신문 기획기사고요. 영끌로 꼭지 산 집 때문에 저희 매일 싸웁니다. 아니, 집을 샀는데 왜 싸웠나 보니까 꼭지에 산 게 문제고, 예를 들어서 영끌로 샀더라도 바닥에 샀으면 수익이 났으니까 오히려 레버리지 효과는 더 큰 거죠. 그리고 또 꼭지에 샀더라도 내 돈 다 들이고 샀으면 그냥 아유, 내 돈 손해보나 그러면 알 텐데, 영끌을 했다는 얘기는 레버리지가 크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나중에 상환 독촉이 오거나 나중에 반대 매매에 경매가 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둘이서 지금 맨날 싸운대요. 행복해야 될 시간에. 곽정은의 단호한 관계 클리닉이라는 코너인가 봐요. 사이 좋다가 영끌집 구매 뒤 옥죄는 빚에 부부싸움 이어져. 남편 화풀이, 낮아지는 자존감, 마음 단단해지는 방법이 있을까? 이거 보니까 와이프가 사자고 그랬다가 샀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화를 내는 거지. 남편이 자기가 사자고 그래놓고 샀으면은 와이프가 화를 냈겠죠. 근데 남편도 물론 동의를 했겠지만 나중에 결국은 야, 네가 사자고 그래갖고 샀잖아, 뭐 이렇게 되죠. 그리고 부인은 자존감이 좀 낮아져요. 왜? 실패했다는 거, 손해봤다는 거. 남편 월급 받아갖고, 아니면 내 월급 받아갖고 결국 다 이자 내고 원금 내면은 남는 게 없어갖고 신혼부부가 어디 여행도 못 가고 애들 못 키우고 뭐 이런 식이죠. 자, 사연을 좀 볼게요. 돈 때문에 매일 싸웁니다. 이제 Q예요. Q. 누가 질문을 했네요. 하우스 오프가 됐네요. 청약 당첨될 때까지 집 사지 말자, 전세 한 번 더 살자는 남편의 의견을 들어주다가 애들은 커가고 안정감을 찾고 싶어서 지난해 봄 신용대출까지 연끌해서 집을 샀네요. 작년 한 3월달 정도에 샀다고 칩시다. 연끌을 샀어요. 왜냐면 워낙 집값이 비싸니까 당연히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로도 모자르니까, 그러니까 모아놓은 돈이 이렇게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 자기 자본이 적었기 때문에 당연히 은행 대출을 받는데, 그냥 정규 주택자금 대출 받아갖고는 모자르니까 연끌, 신용대출, 마통, 그다음에 보험사 약관 대출, 아니면 뭐 친척 친구들한테 좀 어느 정도 융통, 뭐 이런 게 연끌이죠. 그러니까 그냥 주택담보대출 받은 거를 연끌이라고 하진 않죠. 그거는 40%니까 자기 돈은 60% 있었을 거 아니에요. 10억짜리면 내 돈 6억에 4억을 대출받아서 샀으면 되는데, 문제는 자기 돈이 2, 3억 밖에 없고 4억 대출받아도 그럼 2, 3억이 모자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마통, 뭐 여러 제2금융권, 제3금융권, 보험사 약관대출, 친척한테 빌리는 거, 이런 걸 연끌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금리가 높아 한 달에 원리금이 수백만 원씩 나간대요. 어휴, 이빠이 받았나 보네. 그런데 집값은 저희가 산 가격보다 떨어졌습니다. 애들 학원 줄이고 먹는 것도 줄이고, 학원 애들이라고 보니까 애가 한 둘이 있고 학원 줄이니까 초등학교 유치원생은 되겠네요. 먹는 것도 줄이고, 큰아이가 수박 사달라는데
그 앞에서 고민하는 저를 보고 있자니 이렇게 살 일인가. 왜냐면 원리금이 갚아야 될 돈이 커져버렸기 때문에 그만큼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일반적인 어떤 뭐 유흥은커녕 아주 일반적인 맛집이나 뭐 이런 과일 이런 것도 못 사 먹겠다는 뜻이에요. 본래 상냥했던 남편은 집을 사자고 한 저에게 화풀이 합니다. 아유, 그러니까 이게 엘리엇 TV 봤었으면 작년에 사는 게 아닌데 저만 좋자고 집 산 것도 아니고 투기를 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이게 투기한 게 아니라 투기예요, 이거. 저 연끌했다는 얘기는 투기한 거예요. 자기 돈에 맞춰서 전세 살거나 아니면 싼 집을 사거나 월세 살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래도 삐까뻔쩍하게 사고 싶다고 남들이 저렇게 샀는데 왜 나는 그렇게 못 살아 그래가지고 연끌을 샀다는 건 이건 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자기는 투기라고 생각 안 하는데 투기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연끌 다 투기예요. 자기 수입이나 미래 예측 가능한 소득이나 이 원리금 상환 부담 이거를 오버해서 샀다는 얘기는 벌써 투기했다는 얘기예요. 왜? 아파트 값이 오를까봐 두려워서 빨리 땡겨서 산 거지. 그래갖고 성공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같이 의논하고 협의해서 산 건데 저희한테 화풀이 할 일인가요? 어떤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건너뛸게요. 매일 드는 자책감에 자존감도 떨어지고 돈을 벌어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 이자가 워낙 올랐으니까. 그랬더니 답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의 문제로 자유로울 수는 없다. 내 집이 생겼다고 해서 내 마음의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전세 살면서 불안한 거예요. 집값이 계속 오르고 영영 못 살까봐. 그런데 누군가 상투에는 팔았겠죠. 다주택자에서 팔았겠죠. 왜? 상투일 것 같으니까 팔았잖아. 그리고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익 실현하고 손실을 아니면 그러니까 손익이 줄어들 것을 미연에 방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안감을 산 거예요. 이 다주택자들이 매도했다는 얘기는. 보세요. 우리가 느끼는 마음, 즉 두려움이라는 내면의 감정. 이게 뭐냐면 나는 무주택자인가 괴롭다. 집값 남들은 집값 올라갔고 앉아서 돈 버는데 난 뭔가 포모족이죠. 예, fear of missing out. 예, 나만 빠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거. 그런 거를 불안감을 이제 그런 불안감 때문에 외부적이고 현실적인 행동을 먼저, 이게 연끌이에요, 연끌. 외부적이고 현실적인 행동을 먼저 가동시키는 일이죠. 나만 도태되면 어쩌나. 이게 또 포모 그런 거고. 그런데 문제는 집을 삼으로 인해서 집을 무주택자일 때의 스트레스가 풀렸어. 일단 집을 샀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그 집값이 올라주고 금리가 안 올라주면은 원리금 상환하면서 자산이 증식되니까 기분 좋고, 그러니까 2차 만족을 얻는 거죠. 1차 만족은 뭐예요? 무주택자에서 벗어났다는 거. 근데 문제는 2차 스트레스가 생긴다는 이거예요. 왜? 1차 스트레스는 없어졌어. 왜? 무주택자 전세 산다는 그 서러움 이런 건 없어졌는데 문제는 아파트 값이 떨어지고 이자는 올라가고 생돈 더 내는 거잖아요. 내가 집을 안 샀으면 원리금이 올라가든 말든 나랑 상관이 없는데 집을 삼으로 인해서 1차 스트레스가 없어졌는데 2차 스트레스가 생기는 거죠. 그게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자극되어 어떤 행동이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결과, 즉 아파트 값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집을 빨리 사버린 것 때문에 그 불안한 감정 때문에 그걸 해소하고자 집을 샀는데 연끌로 샀는데 부채를 잔뜩 안고서 샀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결과를 나면 바로 여기에서 내가 옆으로 밀어뒀던 두려움이 증폭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야, 아파트 사면 다 해결될 거야, 오르면 돼 라고 했는데 옆으로 밀어놨던 두려움이 이제 증폭되는 거예요. 한층 더 거대한 2차 스트레스를 일으키게 된대요. 지금 아마 이런 분들 많을걸요. 최근에 1, 2년 사이에 산 사람들. 여러분들 지금 2년 전에 산 사람들은 아직 그 가격까지는 안 떨어졌어. 그리고 연끌에서 살 정도면 여러분들 강남구 무슨 반포 뭐 자이아파트나 아니면 뭐 아크로리버파크를 연끌에서 사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첫 주택 무주택자가 살 때는 보통 노도강 금강구 이쪽이 제일 인기 있죠. 근데 여러분들 그 6억 7억까지 됐던 게 1억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10억 정도라고 그러면 1, 2억 떨어졌어요 지금. 실제로 그래요. 근데 KB는 호가니까 안 떨어진다 그러지 실제로는 많이 떨어졌어. 감정원은 벌써 떨어지고 있고요. 국토부 실거래가는 작년 10월 달에 떨어지고 나서 지금 2, 3억씩 다들 떨어졌어. 돈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너무 괴로워 둘 다 몸부림치고 있을 뿐이다. 점점 서로를 더 비난한 거예요. 그 전에 아파트가 먹을 때는 얘가 사자고 그랬는데 네가 안 산다고 그랬잖아. 그러면서 그래서 싸웠다가 이번에는 이제 덜컹 샀는데 아파트 값 떨어지면 네가 사자고 그랬잖아. 그러면서 이제 반대의
이제 싸움의 소재가 돼버리는 거죠. 내가 원한 것은 안정감이었고 그 아래에 있던 마음은 결국 가족에 대한 사랑이었을 것입니다. 그저 잘 살고 싶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이 아닐까요? 저라면 일단 집을 정리하고 전세로 옮긴 다음에 부부 상담 받는 쪽을 택할 것 같습니다. 맨날 싸운다니까. 그러면 일단 집을 정리한다 그러면 일단 집값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뭐 한 5천, 3천 손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이에 복비 이런 거 어떤 그 매몰 비용이니까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그게 오히려 행복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쩌면 이것도 잘하는 걸지도 몰라요. 왜? 3년 후, 4년 후에는요, 정말 극단적인 선택까지 할 수도 있어요. 집값 때문에. 여러분들, 멀리지 않고, 저기, 버블세븐 무너졌을 때, 예를 들어서 용인 수지 같은 거 보면요, 40평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바닥까지 60%가 빠졌어요. 여러분들, 이 영끌했다는 얘기는 내 돈이 10억짜리면 내 돈 2, 3억 밖에 없단 얘기예요. 그리고 많이 싸고 3억 있었다고 칩시다. 그리고 10억이면 4억 대출 받았을 거 아니에요. 주택담보대출. 그러면 이제 7억이 됐죠. 그럼 3억이 모자라죠. 3억 이 중에서 1억은 신용대출이랑 마통이랑 이렇게 해갖고 도달을 했어. 또 하나는 제2금융권을 또 활용을 했어. 1억은 어떻게 친인척한테 빌렸어. 그러면 자기 돈은 30%밖에 없는데 아파트가 10억짜리가 7억이 돼버리면 자기 돈은 하나도 안 남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일부 상환에 조톡촉이 옵니다. 은행에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근데 이게 1억 정도 빠졌을 때 팔면은 내 돈 2억은 남았잖아. 1억 손해보고 뭐 매물비용 어떻게 처분한다고 치고. 근데 문제는 3년 후, 4년 후에는 그거보다 더 떨어질 수가 있다니까. 그러면 자기 돈이 한 푼도 안 남아요. 깡통주택이 되는 거죠, 그거. 그래서 일단 집을 정리하고 전세로 옮긴 다음에 부부 상담을 받는 쪽을 택할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근데 1년 전에 샀대요. 1년 전에 샀으면 올랐어도 양도세에 뭐 한 80%가 내죠. 근데 손해봤으니까 양도세는 안 내겠네. 다행이잖아요. 아이러니하죠? 근데 그게 진짜 안정감을 주는 게 살고 싶은 삶을 살고 있다는 명료한 자각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집이 대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러면서 곽정은 작가 메디테이션 랩 대표랍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네요. 근데 이게 지금은 1년 전이니까 그런데 나중에 3년 전으로 떨어졌어요. 4년 전으로 떨어졌어요. 이게 수두룩하게 나올 거라고. 지금 금리가 이제 1.7%, 7~5%밖에 안 돼요. 기준금리가 3%, 4% 돼버리면 어떡할 거야. 내년이면 3%, 4% 됩니다. 올 연말에 벌써 내가 볼 때는 한 거의 3% 가까이 될 텐데.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의 상황을 제가 대출 기준으로 해가지고 연령대별 LTI 변화를 봤습니다. LTI는 뭐냐면 Loan to Income,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에요. 그냥 부채가 많은 게 아니라 소득이 많은 사람은 부채가 많아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소득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소득에 비해서 부채가 과다한 사람들의 비율을 보니까 이제 연령대별로 보니까 20대, 20, 30대를 잘 보세요. 다른 연세든 분들도 대출이 늘긴 늘어요. 그렇지만 여기 60대 있죠. 60대가 진하잖아요. 여기거든요. 208%, 212% 해갖고 2016년까지 2009년부터 286%야. 그러면 제일 높죠. 근데 이분들은요, 대출금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 왜? 60대 이상은 소득이 100만 원도 안 된다고. 여기에 286만 원의 대출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절대 금액이 워낙 낮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60대들은 대출을 많이 안 받아요. 왜? 미래소득이 없잖아요. 미래소득을 땡겨서 받는 게 론투인컴이거든. 자, 그런데 20, 30대 보세요. 20대 볼게요. 20대는 일단 소득이 노인네들보다 많지만 소득이 적잖아요. 그러니까는 대출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런데 여기 30대 있죠. 30대가 146%에서 쭉 올라가지고 207%야. 이거 2016년 거예요. 2009년도부터 한 7년 동안이에요. 문제는 그 다음 걸 볼게요. 세세하게 여기 13년부터 17년까지 있었고요. 이거를 볼게요. 2017년부터 최근까지 작년 1분기까지네요. 자, 20대 이하가 2017년에 106%였어요. 내 돈이 그러니까 월급을 200만 원 받으면 20대 이하를 보면은 뭐 한 200만 원으로 할게요. 200만 원. 왜냐면 여기에는 10대도 있고 또 알바도 있고 이러니까 200만 원인데 대출금은 한 10만 원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106% 됐죠. 그런데 지금 150%가 됐어. 이건 뭐예요? 소득은 200 한 20만 원으로 늘었다고 칩시다. 한 10% 늘었다고 칩시다. 근데 150%예요. 이거 1.5배야. 그러면 한 1.5로 곱하면 310만 원,
360만 원 정도 되나요? 한 350만 원이라도 칠게요. 그러면 210만 원 받다가 소득은 20만 원 늘었는데 210만 원 대출이 350만 원도 왕창 늘었어. 자, 30대는 일단 직장 생활한 지 몇 년 차 돼갖고 대리 과장급 됐겠다. 35이면은 한 과장 정도 되지 않아요? 보통은 그렇죠? 30대 초반이면 대리 정도 됐을 거고, 이제 40대 넘으면 이제 차장, 부장, 요 정도, 40대 말이면 부장, 빠른 사람들은 40대 초반에도 부장 다니까. 자, 30대로 그러면은 뭐 한 대리급, 과장급이라고 할게요. 30대 초반 대리, 30대 중후반 뭐 과장급 이렇게 할게요. 자, 213%예요. 근데 여기는 월급이 좀 늘죠? 그런데 대출이 213%예요. 더블이야. 근데 문제는 260%예요. 훨씬 더 늘었죠? 40대는 203%에서 237%니까 그렇게 많이 안 늘었어. 여기는 한 50%가 추가됐죠? 여기도 한 50% 추가됐죠? 그러니까 20, 30대가 한 3, 4년 사이에 대출이 50%가 더 늘었어. 소득에 비해서. 60대는요, 2017년도 250%, 지금도 250% 오히려 줄었네? 그쵸? 더 줄었죠? 왜? 60대들은 소득이 없기 때문에 대출이 많지 않아요. 50대도 207%에서 213%까지 조금 늘었네. 근데 40대는 한 32%밖에 안 늘었어. 근데 20, 30대는 5, 60%가 늘었어. 5, 60%가. 이걸 그래프로 제가 표현을 했거든요. 자, 요겁니다. 요거예요. 여기에 각종 다양한 차트가 2006년부터 국토부 실거래가가 존재하는 데이터죠. 최근 데이터까지 제가 오늘 다 업데이트했어. 제가 바람 피고 늦게 와가지고 그래도 엑셀 이거 작업하느라고 여러 군데 데이터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자, 이 차트는 여러 차트가 한 몇 장 차트냐? 한 대여섯 장 차트가 겹쳐 있는 거예요. 자, 1번 차트부터 볼게요. 그래야지 나중에는 이거 한꺼번에 봅시다. 자, 요거 차트는 주택 가격입니다. 일단 요 봉 차트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시가총액 상위 100개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만든 거. 작년 10월 달에 상투 주고 지금까지 꺾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 파란색은 국토부 실거래가 지수예요. 전수조사한 거. 저는 시가총액 상위 100개죠. 여기는 국토부 전수조사한 실질 실거래 가격 지수예요. 물가를 감안한 계약서상의 가격이에요. 쭉 오르다가 작년 10월부터 꺾인 거는 아시죠? 다 아시죠? 그 다음에 연두색은 감정원, 옛날에 감정원, 지금의 부동산원. 근데 얘는 전수조사에다가 호가를 조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높지가 않고 얘도 꺾였어요. 자, 요게 1번 차트입니다. 요게 1번 차트예요. 자, 요게 국토부 실거래가가 존재하는 데이터부터입니다. 2000년. 두 번째 차트는 요겁니다. 요거는 뭐냐면, 노란 거는, 개인이 법인한테 산 거예요. 아니, 거꾸로다. 이거, 노란 거는 법인이 개인한테 산 거예요. 개인이 법인한테 팔은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이 산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늘색 있죠, 하늘색. 하늘색은 법인이 개인한테 판 거예요. 판 거. 그러면 법인이 사고 판 거를 그달 차감을 하게 되면 순매수가 되겠죠. 그런데 진한 파란색은 법인이 개인한테 판 게 많다는 뜻이고, 중간중간에 한 번씩 빨간색이 있죠. 이거는 중간중간에 어쩌다가 한 번씩 법인이 개인한테 산 게 더 많다는 뜻이에요. 근데 대부분 법인은 파는 게 더 많아요. 왜냐면 여러분들 동네 지나가다 보면은 뭐 한 70채, 뭐 50채 해갖고 연립 따라 부셔가지고 한 뭐 반년, 1년 반 정도 막 공사한 다음에 분양해갖고 뭐 80세대, 뭐 50세대 건축주 직접 분양 어쩌고 막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요런 것들이 거의 그 법인이 개인한테 파는 거예요. 아니면은 분양하고 나서 뭐 3000세대 분양했는데 뭐 보류주로 해갖고 뭐 7개, 8개 남아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나중에 가서 한 2, 3년 있다가 이제 재건축 조합 있죠. 재건축 조합. 단어가 생각 안 나. 재건축 조합이 보유하고 있던 거 있잖아요. 그거를 파는 것도 결국은 법인이 개인한테 파는 거란 말이에요. 분양이랑은 또 다르죠. 어쨌든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들어서 파는 게 더 많죠. 그러니까 사서 파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만들어서 파는 게 많으니까 일반적으로 항상 매도가 더 많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2016년부터는 진한 파란색이 별로 없죠. 노란색과 파란색이 거의 비슷해. 그러니까 여기는 매도 매수가 비슷해. 근데 2019년부터는요, 법인이 개인한테 왕창 사버렸네? 빨간 게 많잖아요. 판 것도 있지만 산 게 더 많아. 노란색이 더 많아. 그 차감한 게 빨간색이란 말이야. 근데 2020년 한 하반기부터 한 4분기 정도부터는 갑자기 법인이 파는 게 더 많아졌죠. 이게 뭐냐면, 이때는 임대 사업을 활성화시켰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그때 그러니까 개인들이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개인 사업자 만들어 가지고 여러 채를 샀어요. 그러면 당연히 법인이 개인한테 상게 되겠죠. 그리고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거야. 그러니까 빨간 게 더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2020년 이게 710 대책 있죠. 710 대책. 710 대책 때 이때부터는 법인도 이제 그 전에 혜택을 받던 게 거의 없어지고 개인이랑 똑같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팔아요. 자, 이 막대 그래프를 누적을 시켜볼게요. 이거 강남 3구만이에요. 강남 3구만 샘플을 제가 골랐어요. 전수조사 하지 않고. 자, 짠! 요게 뭐냐면, 요 파란 거는 아까 방금 봤던 것처럼 서울 전체를 매도매수를 계속 누적시킨 거예요. 그러면 항상 매도가 많지. 중간중간에 잠깐 한 달 정도는 살짝 법인이 살 수는 있었지만, 평균적으로는 계속 팔자가 많아요. 여기 약간 수그러들었다가 갑자기 또 확 줄어들었잖아요. 자, 이건 서울 전체예요. 자, 그런데 방금 전에 봤던 거는 강남 3구만 따졌죠? 강남 3구도 평상시는 법인이 매도가 많아요. 찍어서 팔고 연립주택 쫙 허물어가지고 딱 만들어서 팔잖아. 그게 다 법인이 개인한테 파는 거야.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2016년부터 19년까지는 매도 마수가 똔똔이야, 똔똔. 그러다 2019년 이후부터는 갑자기 쫙 늘죠. 파는 것보다 사는 게 더 많네? 그러니까 누적 순매수가 더 많은 거야. 이게 뭐라고요? 개인들이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막 두 채, 세 채, 10채씩 샀다고. 그러니까 쫙 올랐잖아요. 그 대신 2020년 7월달부터 갑자기 확 줄어들죠. 이게 뭐예요? 710 대책의 법인에 대한 혜택이 거의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법인도 개인이랑 똑같아야 돼. 대출도 제한이 되고,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확 줄어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차트는, 꺾음새 차트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뚝 코로나 때 뚝 떨어졌다가 최근에 막 올리죠. 자, 그거 말고 가계대출금리 있죠. 가계대출금리 스케일은 달라요. 왼쪽 오른쪽 달라요. 어떻게 가계대출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낮겠어요. 근데 이걸 그래프를 같이 안 그러면 저 위에서 그려지거든, 이렇게. 그래서 제가 밑으로 끌어당겼어요. 그러니까 방향성만 보세요. 방향성. 예를 들어서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작년 8월 달에 금리 올리기 전에 그 전부터 금리가 살살살 올랐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 받았을 때의 금리는 기준금리를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랑 영향을 받잖아요. 부동산 담보대출이랑 신용대출 금리 합친 거. 하여튼 가계가 받는 금리. 왜냐면 신용도 중요한 게 아까처럼 연끌한 사람들이 왜 연끌이라고 그래요? 주택담보대출 이외에 신용까지 땡겼었다니까, 마이너스 통장까지 땡겼었다니까, 그것까지 다 합치면은 여기에 가계대출에 포함이 돼요. 신용대출도. 자, 요까지 요 금리 차트고요. 그 다음에 또 차트는 이건 뭐냐면, 이거는 아까 방금 말했던 거죠. LTI, 론 투 인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자, 2017년 아까 데이터 여기를 100으로 놓은 거예요. 이때부터 전통적으로 대출은 늘어. 50대도 늘고 60대도 늘고 40대도 늘고 20대도 늘고 다 늘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젊은이들이 점점 대출이 더 많겠죠. 왜냐면 다른 60대 50대들은 미래소득이 이제 줄어들거나 없어질 거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안 받기 때문에 대출 증가 속도가 줄어요. 이렇게 많이 늘진 않아. 근데 20, 30대는 이제 막 사회초년생이니까 내가 3년 후 4년 후 5년 후 막 수입이 늘어날 게 뻔하니까 대출을 많이 땡기거든. 그래서 대출이 현재의 인컴보다 론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늘지. 자, 그런데 갑자기 어느 시대 때부터 갑자기 더 팍 늘어나죠. 여기서 팍팍 늘어나잖아요. 아니, 50대, 60대는 안 늘어. 오히려 60대는 마이너스 1%야. 여기는 2017년에 비해서 60% 늘고 50% 늘고 이랬다고. 40대도 늘지. 근데 43%밖에 안 늘잖아. 기존 속도랑 비슷해. 근데 20대는 66% 늘었어. 30대는 52% 늘었어. 이게 갑자기 여기서 늘어난 게 뭐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방금 전에 봤던 기준금리 인하. 2019년부터 기준금리 퍽 인하하니까 시중은행 금리도 뚝 떨어졌죠. 그러니까 사상 유례없는 저금리의 꼬임에 넘어가서 여기서 20대들이 30대들이 엄청 대출을 받은 거야. 자, 이 그래프 일단 한꺼번에 볼게요. 자, 이거는 뭐냐면 매입자 비중이에요. 100채가 되든 30채가 되든 최근에 그러신 3년, 4년 전 막 15,000건, 11,000건 거래될 때 지금 2,000건 거래되니까 절대 규모는 확 줄었어요. 그렇지만 그 거래된 것 중에서도 비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전통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들은 40, 50대가 돈이 많다고. 그러니까는 아파트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보면요, 10명 중에 절반 이상이 40, 50대야. 그런데 최근 몇 년 전부터, 그 당시에 30대 이하는 20%, 30%밖에 안 됐어.
이게 정상이라고. 근데 2019년 이후부터 갑자기 20, 30대의 매매 비중이 엄청 올라가네? 그러니까 당연히 누군가 줄여야겠죠. 당연히 40, 50대가 줄어. 그러다가 2020년 말부터는 역전이 되네, 역전이. 막 44%, 44%, 40% 이렇게 그 역전을 시켜. 그러니까 여기서 엄청 땡긴 거야. 이걸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이거죠, 이거. 20, 30대가 대출을 엄청 받아갖고, 뭐, 노도관 같은 데를 막 산 거야. 그러니까 막 미친 듯이 올라갔지. 그러니까 40, 50대보다는 복덕방을 찾는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보면은 젊은 부부들 있잖아. 신혼부부들. 이런 사람들이 집을 덜떡덜떡 샀다니까? 왜? 금리가 싸니까 대출을 왕창 받아. 전에 같았으면 1억 대출 받는 것도 벌벌 떠는 사람들이 막 3억, 4억이 우습게 받는 거야. 금리가 싸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뭐 60대 이상은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20대 이하도, 야, 17살짜리가 아파트 사면 얼마나 사겠어? 물론 사긴 사지. 그러니까 부모 증여를 해가지고 사겠지. 증여성 매매 있지. 근데 그런 거 무시하자고요. 실제로 3, 40대, 40, 50대 이걸 보자고. 20, 30대, 40, 50대. 자, 그 다음에 합친 게 이거예요. 자, 다시 볼게요. 이 차트는 주택가격 차트에다가 법인과 개인의 매매 동향을, 월간 매매 동향을 본 다음에 그걸 누적시킨 게 요거예요. 어느 순간 늘었다가 줄었겠네. 이거 한꺼번에 보자고요. 그러면서 금리를 보자고요. 왜 갑자기 젊은이들이 미친듯이 집을 사고 다로 다니고 그랬냐면, 금리를 뚝 떨어뜨렸어요. 코로나 이전부터 떨어뜨렸다고. 2019년에 특히 금리를 인하시켰죠. 왜냐면 그동안은 잘 올렸었어. 올리다가 갑자기 떨어뜨린 거야. 2019년에. 왜? 물가지수가 마이너스가 났거든. 마이너스.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합칩니다. 합친 게 이거예요. 자, 그럼 정리해 봅시다. 지금 이때까지는 20, 30%밖에 안 됐어. 30%도 안 됐어. 20, 30대가 비중이. 주로 40, 50대가 아파트를 사러 돌아다녔다고. 물론 그전에는 데이터가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그런데 2019년에 갑자기 여기서 금리를 뚝 떨어뜨리죠. 그 전부터 시중은행 금리가 갑자기 올라가던 시중은행 금리가 뚝 떨어졌어. 그러니까 2019년 이때부터는 사람들이 이제 겁대가리가 없어진 거야. 그리고 기준금리까지 막 폭락을 시켜버리네. 그러니까 20, 30대가 여기서 막 60%가 늘고 55%가 늘었어. 이렇게. 그러면서 매매 비중이 확 늘어나네. 40, 50대보다 20, 30대가 더 많아졌어.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고 돌아다니는, 집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그럴 때 누가 팔아먹었어? 초기에는 법인들이 임대사업자 등록했고 막 샀다가 이때부터 막 팔아먹은 거야. 여러분들, 법인들이 2021년 올해, 그러니까 작년 올해 팔아먹은 게, 임대사업자 판단 얘기는 8년 이상 됐다는 물건들이죠. 8년 이상 된 거야. 8년 이상 된 거. 그러니까 8년 전에 산 거를 지금 파는 거 아니에요. 10년 전 된 것도 있고 11, 13년 전 된 것도 있겠지만 보통 8년 이상은 됐을 거 아니에요. 임대사업자 말소되고 팔아도 되는 물량이고 그랬으면 수많은 게 있겠지만 대부분은 못 팔지.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요, 2012년 13년도에 산 거를 8년 후에 9년 후에 파는 거라니까. 누구한테? 20, 30대한테 돈이 어디 있어서? 대출 받아서. 근데 창동주공 17단지를 예를 들었죠. 2012년도에 그게 1억이라고. 1억. 근데 작년 재작년에 보니까 이게 6억이 됐더라니까. 6억 된 아파트가 5억까지 1억이 떨어진 거야. 여러분들, 6억짜리면요 자기 돈은 2억도 안 돼. 연끌한 사람들이. 그러면 4억을 대출 받았던 거 아니에요. 4억을. 근데 얘가 6억이 5억이 됐어. 그러면 3억이 줄었죠. 3억으로 줄었죠. 그러니까 5억으로 줄었죠, 자산이. 근데 자기 돈, 그러니까 빚을 빼면 얼마 남았어? 1억 남았다니까. 자기 돈이 반토막 된 거야, 반토막. 문제는 그걸로 끝날 것 같아요. 그 사이에 1년 지나고 2년 지난 동안 이자는 금리, 원기료금 계속 내면서 아까 인터뷰에 나왔던 것처럼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고.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 차트를 이렇게 한꺼번에 그려가지고 도식화한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아파트 값이 떨어지고, 방금 보세요. 아까 아파트 값 떨어졌대죠. 작년 봄에 샀는데 떨어졌대. 산 거보다 떨어졌대. 즉, 지금 보면 작년 3, 4월 달보다 떨어졌다니까? 그런 아파트가 수두룩하게 많아요. 제가 매일 집계하니까 알잖아. 물론 서초구, 용산구 뭐 8억씩 올라가고 10억씩 올라가고 그런 것도 있어. 뉴스에서는 그런 걸 많이 다뤄. 그렇지만 그건 일반적인 게 아니고 100명 중에 99명은 방금 뉴스에서 봤던 것처럼 대출을 LTV 40%를 받았던, 연끌을 했던 간에 대출을 잔뜩 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연끌 안 한 사람까지 나중에 데미지를 입을 정도로 아파트 값이 하락하면 어떡할 거냐 이거야. 자, 보세요. 갑자기 금리를 떨어뜨리는 바람에 연끌들이 대출을 와장창 받았다. 20, 30대가. 그러면서
30%가 안 되던 비중이 갑자기 40%대까지 올라갔다. 30%, 40%. 오히려 40, 50대를 능가했다. 그래갖고 지금 돌아다니는 사람들 중에 보면 절반이 20, 30대야. 겁 없이 사는 거야. 왜? 대출을 왕창 받으면 되니까. 노인네들은 대출을 많이 못 받지만 20, 30대들은 미래에서도까지 왕창 대출해주고 또 그걸 알뜰해주는 또 브로커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기준금리 이런 게 워낙 싸기 때문에 이 은행 뭐랄까 제2금융권 이것도 그렇게 비싸지 않았어. 그런데 지금 금리가 올라가니까 제2금융권 금리가 무섭게 올라갈걸요. 오늘 그래프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나머지는 볼게요. 지금 제가 10월달 상투 쳐고 빠진다고 그랬죠. 저뿐만 아니에요. 보세요. 수도권 빠지는 거 보이시죠? 여기서 보시면 요렇게 보시면 이게 작년 5월달로 빠진 거네. 자 보세요. 지금 수도권만 예를 들면 여기서 이만큼 이때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이만큼 올랐다 이만큼 떨어진 거 아니야. 이게 언제냐면 작년 6월달이야. 이거는 평균적인 거고 많이 떨어진 데는 3월달 1월달로 떨어졌다니까. 노도강 거의 노도강 쪽에 특히 많어 이런 게. 그 다음에 경기도에 샀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이만큼 떨어졌다. 10월달부터 이만큼 떨어졌죠. 그럼 돌이켜보면 여기랑 뭐 7월달이면 7월달. 인도건 이런데 7월달로 떨어졌지만 실제로 실거래가 보면요. 1월달 2월달로 떨어진 게 수두룩해.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서울 뭐 인천에도 그렇게 많을 거 아니야. 인천도 뭐야. 인천은 그러면 한 8월달 정도로 떨어졌네. 근데 세종은 보세요. 세종은 얼마나 떨어졌냐면 이 가격으로 떨어졌죠. 이거는요 작년 1월달이 여기야. 그러니까 1년 전의 가격은 이건데 2년 전 가격으로 떨어진 거야. 2년 전 가격으로. 세종은 얼마나 이만큼 올랐다가 좋았지. 근데 문제는 작년 초에 샀으면 또는 봄에 샀으면 이만큼 사자마자 폭락을 했다니까. 살 때는 좀 떨어져서 샀다고 좋았겠지. 근데 거기 산 다음에 또 떨어진 거 봐. 서울도 동부권이 주로 좀 전에 인터뷰했던 내용이 지역이 다 동부권이에요. 동부권. 여기 보시면 잘 보세요. 쭉 돌이켜 볼게요. 이렇게 이거 제 데이터가 아니라 국토 발표예요. 1월달이네. 1월달 가격으로 떨어졌다니까. 동부권이 잠깐 반등하는 척 하다가 더 떨어졌다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여기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러면 2년 전 가격 3년 전 가격으로 막 떨어진다고. 지금 이거 실거래가 지수를 단 거예요. 제가 발표하는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는 이 정도인데 전수조사한 국토부 실거래가 지수는 이렇게 떨어졌다고. KB선도는 조금밖에 안 빠졌대. 그러니까 명목으로 오르고 있대. 그러나 물가를 가면 빠지고 있어요. KB도 이렇게 살짝 오르고 있다고 그러거든. 근데 물가를 가면 와장창 빠져요. 그 다음에 감정원은 지금 벌써 빠지고 있다고 그러죠. 명목도. 근데 물가를 가면 더 빠졌어요. 이걸 보면 이거 저 좀 깰 것 같지 않아요? 이거? 이 정도가 그러면 어떡할 거야 이거. 여기서 이렇게 지수가 이 정도면요 진짜로 이렇게 3년 전 4년 전 가격으로 떨어진 아파트 수두룩하게 나올 거예요. 노도강 같은데 이렇게 영끌한데 산 데는 특히 더 데미지가 심하지. 지금 제가 매일 조사하는 노도강이 이렇잖아요. 노도강이 금강구도 이렇잖아. 성북구도 이렇잖아. 아니 강남구는 못 올라서 그렇지 비싸거든. 서초구는 지금도 올라. 용산구도 지금도 올라. 경기도는요 분당 빼놓고 아니면 군포 3번 정도 빼놓고 전부 다 폭락을 하고 있잖아요. 2년 전 가격으로 떨어지고 있다니까. 이거 맨날 보는 거잖아요. 실거래가 지수 다 빠지는 거, 금액을 불구하고 빠지는 거, 거래가 지금 안 되잖아요. 근데 좀 전에 작년 봄에 산 거를 1년 반에 팔라고 지금 조언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분이 알고 있는 가격대로 못 팔걸요. 얼마 전에 얼마 거래했대 이런 거 대충 가격을 아는데 그래서 떨어졌다고 얘기했잖아요. 1년 전보다. 근데 실제로 부동산에 내놓으면 집보로 안 와요. 지금 여러분들이 떨어졌다고 하는 그 가격보다 3천에서 5천 낮춰야지 볼까 말까 하고 그것도 구경만 하고 그냥 한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지금 심각해요. 그래서 자 지금은 상황이 91년이랑 상당히 비슷하다는 거 얘기했고 이건 넘어갈게요. 이거 그리고 금리 올라가는 거 이거 금리 올라가면은 아파트 값이 폭락을 하면서 기준금리 올라가면 시중금리는 더 올라간다. 그래서 과거에도 버블 때문에 이렇게 무너질 때 금리가 한 2년 오르다가 추가로 2년 오르니까 부동산이 버블이 터지더라. 지금도 2년 전부터 금리는 올랐어. 근데 아파트 값 안 빠졌어. 올랐어. 이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올라. 왜? 2년 동안 올라봤자 워낙 낮은 절대값이 낮은 상태에서 올랐기 때문에 부담이 안 돼. 근데 2년 초과를 해버리면 이때도 초과하고 기준금리가 한두 번 더 올라가니까 처음에 금리 올릴 때는 안 올라갔어. 나중에 폭락을 했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작년에 여기서 사고서 지금 팔까 말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서 못 팔고 내려가면 이렇게 떨어진다니까. 이때 보세요. 이거 2년 동안 폭락했다가 한 9개월 반등했다가 다시 빠지잖아. 이게 버블 세븐이었다고. 아까 방금 봤던 여기 91년도 여기는 더 심했다고요. 3년 동안.
이거는 그래도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니까 이렇게 셌지, 그냥 일반적인 아파트를 이렇게 한 다음에 87년 저점을 깨고 내려갔다고 KB 기준으로 그래요. 이거 2015년 14년으로 떨어진다니까. 이 밑으로 가서 요 밑으로 떨어진다. 요 밑으로 2013년 그걸 깰 수도 있어요. 조심하시고, 큰 그래프로 봤을 때 지금 상황이 60년 동안 올랐단 말이에요. 60년 동안. 특히 1980년대 이후로 그 금리가 항상 떨어지는 그 금리였잖아. 그 사이에 인구도 늘고 소득도 늘고 그다음에 금리는 떨어지고 이랬고 좋은 시절이었지만, 이제는 그 반대 현상이라고. 앞으로 40년 동안 금리가 올라가고 소득은 안 늘고 인구는 감소하고, 그러니까 아파트가 하락할 수밖에 없죠. 그 추세를 보면 요 추세 깨지고 있어요. 이 닷컴 버블 때도 요 추세선이 깨지고 나서 박살이 났거든. 그 다음에 노태우 대통령 때도 요 추세선이 깨지고 박살이 났어요. 근데 지금 이게 5월달에 깨졌다니까. 6월달에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파동을 봐도 그렇고, 이 35년 동안의 파동에 마감이 됐다. 노태우 1파, 김영삼 2파, 그다음에 노무현 3파, 이명박 4파, 문재인 5파 끝. 이제 여기서 이제 큰 하락은 윤석열 6파 없어요. 6파라는 건 없어. 그냥 큰 조정이야. 5파가 끝났다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조심하라는 게, 요 상황과 똑같은데 요런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요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 파동 끝나고 나서 요 폭락이 왔을 때가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파동이 지금 온다고. 하위 파동인 1, 2, 3, 4, 5까지 3파였던 1, 2, 3, 4, 5까지 똑같고, 기간도 이게 8년 5개월, 이거는 8년 9개월. 큰일이라니까. 자, 그래서 지금 오늘은 판결에서 모처럼 영끌로 꼭지의 산집 때문에 저희 매일 싸움이다 라고 해서 젊은 신혼부부가 굴비 한 마리 엮어놓고서 맨밥에다가 먹고 있는 진짜 비참한 상황을 하는 거, 이걸 딱 사파로 했더라고. 아니,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프를 가지고 팩트 체크, 요 차트는 정말 100만 불짜리예요. 많은 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 이렇게 그래픽화 해갖고 단편적으로 론투 인컴이 많이 늘었대더라, 20, 30대가 빚을 왜 이렇게 많이 냈냐, 큰일 났다. 그 다음에 드디어 20, 30대 매매 비중이 40, 50대를 능가해갖고 42% 갖고 부동산 가면 젊은 부부들만 앉아있더라. 이런 거를 그래프로 시계열 데이터로 연결되게, 그리고 법인들이 어떻게 팔아먹고 있는지, 그 다음에 금리 추이랑 이 LTI 드러나는 거랑, 그 다음에 20, 30대의 매매 비중이 늘어나는 거랑 다 관련이 있다고 해요. 모든 범위는 금리 때문이야. 금리 때문. 저금리에 의한 유동성 확대. 자, 요까지 제가 오늘 첫 방송이자 한두 개 더 해야 되는데, 오늘 내가 자리를 많이 비워가지고, 하여튼 여러분께 늦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일단 마치도록 할게요. 저는 여기서 음악은 지금 음악 소리 살짝 들리죠? 너무 큰 것 같아서 음악을 작게 잔잔하게, 그래도 너무 작다. 조금 요 정도. 음악 살짝 나가면서 이렇게 제 PC 구경해 주시고, 늦게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좋아요는 눌러주세요. 늦게 왔다고 제가 슈퍼챗이나 일무차는 얘가 후원 요청 안 할게요. 양심 있지. 저도 양심에 털난 사람이에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